일요일아 일요. 그 시장이 하여튼 주말 내내 한 요동을 치는 뉴스들이 나왔는데 예. 하여튼 미일 무역 분쟁이 어떤 계속해서 시장에 발목을 잡고 있는 느낌입니다. 여하튼 이번 주 8월 4주차 주간 매크로 투자회의 오늘 녹음을 할 건데 제목은 침체는 아니지만 센티는 침체라는 의견이고 예. 결국은 아무래도 주말에 와서 정리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분위기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여러 가지 상황인데 그래도 그 상황에서 우리가 좀 뭐 이번 주 일정이라든가 이런 거 한번 체크를 해보죠. 네. 예. 뭐 3페이지에도 나왔는데 뭐 이번 주엔 다 아시는 것처럼 수급 이슈도 좀 있고요. 그 MSCI 이머징과 관련된 5월에 한 번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1차 편입이 5월이었는데 지금 이제 2차 편입 또 11월에 가면 3차 편입이 있을 텐데 분명히 뭐 좋은 뉴스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충격은 5월보다 덜할 것이다는 정도만 있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추정하는 거에 따라서는 한 주 후반에 매일 한 뭐 1,500억에서 2,000억 정도는 계속 나오지 않겠냐라는 부분이라서 가뜩이나 지난주에 이제 그 뭐 잭슨홀에서 생각만큼 시장을 달래주지 않았던 연준의 파월 의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또 무역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좀 키워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도 물론 월요일 시장 개파락하면서 시작했는데 주 후반 갈수록 갈등이 봉합되기보다는 좀 안 좋은 이슈들로 시장이 좀 눌릴 수도 있다. 그리고 27일 날 이 이슈도 있고 그렇죠. 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럼 이번 주는 아니지만은 9월 중순에 있을 연준의 기대감도 좀 약화되는 거 아니냐 이것도 있는 건가요? 그때까지 보겠다라는 건데 9월 17일, 18일, 19일 우리나라는 그렇게 따지면 벌써 지금 한 3주나 남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너무 멀다 그 시간이. 3주가 남았는데 중간에 또 추석 연휴가 끼어 있다 보니까 트레이딩 데이로는 한 열흘 남짓 것 같은데 그때의 변동성은 그러니까 거래량은 상당히 줄어든 상황에서 변동성은 커지는. 그러니까 거기다가 시장이 어딘가에 기댈 만한 구석이 사실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실적이 당연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위안화의 변동성이 치고 가니까 원화가 또 약해지고 경제 지표는 막 쇼크까지는 아니지만 계속 스물스물 계속 내려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모멘텀이 없는 건 사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도 지금 1900도 뭐 초반 깬다 안 깬다까지 나오는 상황이라서 일단 기간 리스크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중순 물론 이제 9월 초에 주요 연준 의원들의 어떤 얘기들이 있긴 있을 거예요. 뭐 9월 한 4, 5일쯤 되면은 블라드라든지 에반스 같은 총재들의 발언이 일정 부분 시장을 달래주는 왜냐하면 한 일주일 정도도 주가가 미국은 변동성이 생기면 좀 바로 또 센티멘트 풀어줄 만한 내용들이 나오긴 하겠지만 한국 시장에서는 사실 그것보다는 무역 갈등으로 인해 나오는 월말 월초 지표가 또 안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또 연준이 또 어떻게 변할지를 봐야 되는 상황에다가 9월에 또 중미 무역과 관련된 워싱턴의 회의가 열릴지 안 열릴지까지 봐야 되는 굉장히 험난한 구간이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좀 녹록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계속 기대하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연준에 계속 목말라 하는 이유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4페이지에도 넣어놨는데 뭐 경기 침체가 이대로라면 더 갈 수도 있겠다. 물론 당장 경기 침체를 예상할 만큼의 어떤 경기 둔화 리스크가 발생했냐라고 보면은 사실 좀 뭐 설왕설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역 연준들조차도 우리가 뒤에도 좀 넣어놨지만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해 줘야 된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지역 연준들 의원들 사이에서 또 어떤 분들은 뭐 지금의 수준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고 꼭 우리가 금리를 내려야 될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거 잠깐 이거 일반은 이거 장단기 금리차 얘기를 이제 먼저 신중호 팀장이 했는데 그 장단기 금리차는 쉽게 말해서 그냥 쉽게 말해서 예금과 대출금리 역전 아니야? 어떻게 보면 어떻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은행들이 돈을 회수 못하고 막 문제가 되면은 그래야 뭐 경기 침체가 오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아까 신원 시장에서 잘 지적을 한 게 결국 여기서 중요한 게 연체율이 올라와야 문제되는 거 아니야? 이게 뭐 지금 연체율 미국 상황 보면은 뭐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니죠. 아니잖아. 예. 그러니까 사이클로만 보면 물론 그래서 대부분의 연준 의원들도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게 수급적인 영향이 좀 테크니컬한 부분들 이런 게 상당히 많고
텀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도 계속 연기금리라든지 이제 어떤 고령화 사회 얘기하면서 마이너스 있다라는 부분들 자체가 예전과는 다른 어떤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어쨌든 역전되어 있는 상황을 시장은 굉장히 불안해하는 건 맞거든요. 그리고 역전이라는 얘기 자체는 지금 단기 금리가 너무 높다라고 시장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방법은 뭐 연준에서 금리를 확 낮춰줘 단기 금리 낮춰주면 되는 그러면 거잖아. 다시 또 정상적인 수익률 곡선이 되고 일정 부분 펀더멘털로 보면은 연체율도 상당히 역대급으로 낮은 상황이고 1.53%게 되면 예전에 이거는 그냥 꼭 조건이라기보다는 예전에 90년대 초반 2000년대 초반 금융위기 때 미국의 연체율을 조사해 보면 대략 2.5%를 넘어가게 되면 조금 위험 시그널이 나타났다라는 얘기인데 조건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잘못하면 이게 무슨 공식처럼 했을 때는 심플하게 약간 내가 말한 거예요. 그냥 어쩌면 은행들이 돈을 막 회수해야 될 상황이 아니고 대출 태도가 뭐 굉장히 강해져야 되고 그 조건 그렇게 되려면 역전되면 그렇게 갈 수 있다가 두려운 건데 그렇죠. 뭐 부도도 나는 돈도 뭐 전혀 그런 상황이 그런 아닌 상황은 것 같아서 그래서 침체로 갈 만한 경제 체질은 아닌데 가격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 수준인 거죠 일단. 아니 그냥 너무 막 이거를 좋다가 아닌데 막 이게 막 수학 공식처럼 너무들 이르셔가지고 그냥 장단기 금리차라는 건 근데 기본적인 개념으로 뭐 대출이나 예금 이런 걸로 따지시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에서 장기 금리에 주는 경기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보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를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굳이 인상을 안 하는 기조라서 이게 마이너스로 계속해서 내려간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어렵긴 하거든요. 그렇게 말을 하면 들을 때는 약간 어렵게 느끼니까 쉽게 말해서 보면 대출금리하고 예금금리를 설명하면 오류가 좀 날 텐데요. 다르지. 지금 상황하고는 예. 그래서 약간 넘어가서 그러면 여기 경제에서 일본이 미국채를 산다고 하는데 최근에요? 이거 조금 생각이 저도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근데 고민 중에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한국하고 일본하고 싸우는 문제가 미국이 그렇게 쉽사리 한국의 편을 들어줄 이유가 전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걸 보면서 일본이 미국채 사주니까 미국채도 사주고 요번에 G7에서 합의한 내용이 일본이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인하해가지고 미국의 농산물을 사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중국에서 농산물을 못 팔아 중국에 미국이 농산물을 못 파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일본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도움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일본에서는. 그러면은 지금 트럼프가 제일 원하는 거는 국채를 사줬으면 하는 건데 그 국채를 사주겠다. 거기다가 농산물도 우리가 사주겠다라고 일본이 나오고 있으면은 사실 한국하고 일본하고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일본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조금 기분이 싸한 게 트럼프가 한일 군사훈련하는 거, 한미 군사훈련하는 거 돈 낭비다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 가지고 기분이 좀 싸한 거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오늘은 아베가 결국 그 소위 보통국가를 만들겠다 평화법 개정에서 그게 어쩌면 자기의 신념이었고 그렇죠. 아베는 실질적으로는 지금 임기가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 임기긴 해요. 물론 그러니까. 뭐 내각제이기 때문에 임기 끝날 때 가서 다시 또 하겠다는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러니까 지지율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지지율보다는 지금 자기가 이 경제도 회복이 되는 상황이고 무역 갈등을 일으킨 거는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일 수도 있는데 그 상황에서 일본이 가장 아니면 수권이라고 해야 되나? 군사를 갖고 있는 나라로서의 가치 이걸로 가려다 보니까 아마 상당히 한국을 이제 볼모로 잡고 가려는 움직임은 그러니까 헌법 개정을 위해서 아베가 있어요. 이제 나중에 어떻게든 그걸 하고 싶어하는 것 같고 네, 헌법 개정을 하려면 평화헌법을 바꾸는 거니까 적이 필요한데 그렇죠. 적이 누굴까 해보면은 결국은 어떻게든지 뭐 한국과의 이런 문제 저번에 그래서 우리나라 이슈도 자꾸 무슨 불산 뭐 북한에 간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여하튼 그다음에 미국도 뭐 적당히 이렇게 좀 최양희 교수 말대로 뭐 이렇게 하니까 뭐 말 들어주고 하는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 문제가 정치 이슈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아베가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막 우리가 지금 미국과 한국과 일본의 어떤
정치 이슈 때문에 경제적 파국을 간다는 의견도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경제적 파국을 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첫 기자회견 했던 내용이 저는 항상 인상이 깊거든요. 네. 너네가 정치적으로 무슨 다툼을 하든지 종교적으로 무슨 다툼을 하든지 나는 전혀 신경 쓰지 않겠다. 나한테는 미국에 너네가 몇 푼을 더 줄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정치적 문제나 일본의 자위군 찬성이라는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는 별로 신경 안 써요. 트럼프가 신경 쓰는 거는 미국에 경제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느냐인데 결론적으로 한국이 줄 수 있는 도움이 적다라는 게 저는 문제라는 거죠. 미국에서는 소비를 분명히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 국채 매입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뭐 일부에서는 전면적으로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뭐 수출을 금지하고 뭔가 시나리오를 짜는데 그건 거의 불가능한 WTO 위반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고 그거는. 그렇죠. 뭐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전혀 아닌데 내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별 얘기가 다 나오더라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는 좀 오버들 하는 것 같고 일본은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우선되는 평화법 개정을 위해서 적을 만들고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한국과 일본의 이슈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떤 식의 결론 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전개 상황 그런 것 같아서 그렇죠. 잭슨 미팅이 정말 좀 파일도 좀 고집이 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또 파일 좀 들어주지 뭘 그걸 그렇게까지 그러지? 파월이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요. 뭘 또 이상하게? 아니 그러니까 말을 좀 이상하게 해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알아들을 수가 없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 파월 의장이 여기서 한 얘기도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요. 그 무역 분쟁 때문에 만약에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라면 그거는 금융 정책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근데 1990년대 금리 인하가 확장엔 도움을 줬었고 우리가 지금 확장을 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긴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90년대 얘기도 했고 독일과 중국이 경기도 안 좋다 얘기도 했거든. 리스크 얘기 많이 했어요. 리스크 얘기 많이 했어. 근데 그거를 금융 정책으로 해결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그래 버리니까 안쓰는 이렇게 우리가 액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안 좋고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래 버리니까 약간 파월 의장이 되고 나서 시장에서 조금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은 물론 하필이면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나 이런 변동성도 있었는데 이제 어떤 연설이나 아니면 기자회견일 때 약간 시장과 커뮤니케이션이 뭔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그러니까 시장에서 너무 기대했던 것도 맞아요. 잭슨홀에 대해서. 네, 그것도 너무 기대했던 것도 맞지만 시장에서 기대하는 그런 단어나 뭐 액션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이 워낙 기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연준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에요. 근데 연준의 중앙은행이라는 곳이 결국 행정부와 교감하면서 많은 경우에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그게 조금 헷갈리니까 얘기를 할 때 나는 뭘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를 어떻게 살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옐런 의장은 적어도 2015년 16년 넘어가면서 고학 경제나 이런 단어들을 던져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잭슨홀 같은 거에서 그래도 완화적으로 좀 가져올 생각이 있으면은 왜냐면 주제도 통화 정책이었잖아. 예, 그러면은 여기서 솔직히 이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이 이제 연준은 경기 성장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가 된 것 같다. 이 정도 얘기만 해줬어도 끝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물가도 2%에 가까워졌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해버리고 좀 왔다리 갔다리 했어요. 뭐 이상해요. 뭐 해석이 안 돼요. 잘.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지역 연준들이 저희 뭐 30 몇 페이지부터 쭉 있는데. 그 먼저 얘기할까? 지역 연준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가 얘기했지? 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이를테면 뭐 또 중요한 파월 의장 다음에 클라리다. 예. 그러니까 뭐 성장 추세가 계속 뭐 웃돌 수 있다. 미국 경제는 좋은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근데 또 블라드는 50bp를 내리고 하방 리스크에 더 금리 인하를 원한다. 이런 식의 얘기. 인슈어런스 컷을 또 얘기했잖아. 블라드는. 그러니까 되게 좀 뭐랄까요? 이렇게 방향성이 조금 약간 혼란스러운 거 연준 내에서도. 네, 그런 거. 헷갈리는 게 뭐 베스터 같은 플로리다 연총재도 채권 시장이 너무 어둡게 보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게 연준도 뭔가 좀 약간 말들이 좀 왔다리 갔다리 하죠. 근데 최근에 미국 경제 성장률 컨센서스가 7월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급격하게 빠지기 시작했어요. 계속 내려가고 있지. 그래서 얘네들이 경기가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그래서
저는 조금 지나면은 이제 저는 오히려 9월에 기준금리 인하는 할 거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준금리 인하는 뭐 하겠지 하는데 이제 좀 세게 가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지가 않다는 게 고민 아니야? 계속 내릴 것 같아요. 계속 내릴 것 같아요. 얘기가 나오면서 아직은 약간 내부에서 의견 조율이 안 되는 느낌인데 결국 만약에 뭐뭐가 된다면은 기준금리 인하하겠다라고 얘기했던 뭐뭐가 결국에는 다 그냥 성립이 돼버릴 것 같거든요. 관세 같은 거? 경제도 내려갈 것 같고. 일단 뭐 다음 주부터 또 관세 중국에 대한 관세도 또 올린 상황일 거고. 근데 관세를 주가도- 때려도 품목을 네. 많이 줄였잖아 미국에서 지금. 뭐 그렇긴 해도 기본적으로 둘 간의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뭔가 계속 아니 말 나온 게 왜 G7에서도 이렇게 뭔가 뭐 하나도 안 나오지? 옛날에는 G7 열리면 그래도 좀 트럼프가 안 한다 그랬어요. 네. 트럼프가 정말 문제네. 트럼프 좋게 그리고 보려고 되게 노력하는데. 트럼프가 아니다. 참. 프랑스에서 요번에 왜 그걸 했잖아요. 프랑스에서 주재를 한 건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이제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국제무역에 대한 얘기를 다 빼버렸어요. 기후변화하고 환경 문제에 대한 얘기를 주 의제로 올려버렸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던 건데, 뭐 사실은 거기 중국이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요. G7에. 브렉시트 얘기 정도 나오고. G7엔 중국이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좀 문제였고 거기다 글로벌 경제나 아니면 무역 분쟁에 대한 얘기를 조금 논의해서 빼버리는 경향이 있었어가지고 이번에는 사실은 그래서 마크롱도 좀 욕을 좀 먹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미국 장단기 금리도 근데 분명한 거는 우리가 과거 사이클로 봐도 요번에 굉장히 늘어지면서 90년대 중반 이후에 장단기 금리 차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건 사실이야 그때랑. 저는 이 그림으로 보시면 94년에서 2000년까지 가는 그 그림 있잖아요. 특히나 98년에 요 5년하고 2년물은 꺾여가지고 마이너스 갔다가 올라가는데 2년물, 10년물 제로까지 수렴하고 30년물, 2년물 제로까지 안 간 다음에 튕겨 올라가는 그림. 그거랑 되게 비슷한 그림인 것 같거든요. 98년도하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과거 수치 중에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구간하고 비교를 하는 게 맞나라는 건 아직도 생각하고 있어요. 나도 약간 다르다 보고 사이클이 굉장히 늘어지고 90년대 저성장 뭐 생산성 향상 그다음에 약한 고리부터 무너지고 최근에 이머징에서 중간중간에 한두 군데 나라들이 좀 흔들리는 나라가 나오거든 지금. 저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목표 국가가 98년에 한국 죽었던 것처럼 터키 쪽이 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터키 얘기하는데 가지고 있어요. 터키보다는 요즘 최근에 보다시피 아르헨티나 이런 데들이 취약한 거 아니야? 아르헨티나 IMF 벌써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데들이 약한 고리가 벌써 터진 거 아니냐? 아르헨티나는 원래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가지고 건드려가지고선 미국 애들이 먹을 게 없을 터키는 거예요. 커 생각보다 큰 나라야. 예, 한국도 그렇고 다들 큰 나라를 건드려야죠. 일단 하나는 큰 걸 건드려야지 먹죠. 그건 또 왜 우울한 얘기 아니야? 지금 또. 근데 그런 거죠.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문제가 생긴 것도 있지만은 그동안의 환율이 정상화되지 않았던 거를 정상화시키는 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다르게 보셔야 돼요. 일반 경제하고는 아르헨티나. 근데 그 얘기를 왜 끝냈냐면 이게 글로벌하게 이제 만약 90년대 중반 이후 사이클과 유사하다고 봤을 때 결국 약한 고리가 흔들린다. 그럼 이머징 중에 흔들린다 나올 텐데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9페이지 그림이 그건데 최근에 한국이 뭐 이렇게 난리 난 것 같아도 뭐 CDS 프리미엄을 봐도 그렇고 뭐 환도 엄청나게 워낙 약해진 줄 알지만 사실 상당히 단단한 거잖아. 사실 그런 거죠. 머릿속에 기억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제일 큰 게 이제 금융위기 때는 환율이 튀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98년에 저도 기억하는 게 환율이 이제 진짜 미친 듯이 팍팍팍 튀어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건데. 그때는 달러가 없어서 그랬던 거고 완전히 다른 상황이거든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원달러가 1,300을 간다고 그게 금융위기가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지. 그냥 한국 원화가 약해지는 거지. 그거는 원달러 금융위기하고는 다르거든요. 나는 반대로 이제 오늘 아침에도 아까 내가 와서 피곤했냐면 밥 먹고 나서 이제 같이 간단하게 세미나를 뭐 하자고 그래서 회식 가서 했는데 동일하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박스권 흐름이 다 쳤을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환이 빨라지기 때문에 또 워낙 그렇게 약해지면 약한 걸로 이득이 보는 또 그래서 또 한 번씩 반등 나올 때도 있는 거고 이게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사이클이 이전하고 많이 다른 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원화가 것 같아요. 약해지는 게 예전에는 어쩌면 위험 시그널일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디플레 압력이 큰 나라에서의 원화 약세는 뭐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은 해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저렇게 위안화를 약세로 가서 버틸 수 있는 게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저런 거죠. 현재 그렇죠. 대부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근데 그게 생각보다 간단치가 않은 문제인 게 중국도 사실은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거의 어쩌면 쓰면 쓸수록 계속 소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카드라는 게. 뭐 이를테면 무역과 관련된 카드를 계속 쓰고 있는 상황인데 쓰면 쓸수록 소진이 되는 거고 뭔가 이제 딜을 위한 어떤 뭐 공격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인데 당장은 중국하고 미국이 서로 지난주에 추가 관세에 대한 얘기를 한 상태라서 좀 뭔가 봉합을 하려면 시간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보통 트럼프가 2, 요즘은 3주에서 한 트럼프가 달은 막 말도 걸리더라고요. 거칠게 하면 또 빨리 또 자기 말을 바꿔. 이게 아주 또 특징인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뭐 협상이 뭐 약간 미칭왕이 전술이라고는 하던데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기존에 판단한 걸로는 서로가 합의점을 찾아가는 방법에서는 결국 통화 시스템 FX의 변화 시스템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주식도 위안화가 약해지면 원화 약해지면서 빠지고 이런 건데 그러니까 위안화가 사실 여기서 다시 강세로 가주느냐 안 가주냐 그거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일정 부분 합의가 있기 전까지는 무역 갈등과 관련된 그 변동성은 계속 내재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웃긴 게 세상은 별로 이거 이제는 트럼프가 미중 무역 갈등하는 거 글로벌리한 리스크를 반영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나오고 난 다음에 달러 인덱스 엄청 빠졌거든요. 그냥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는 이슈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 경제도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기댈 데가 없으니까 금이라든지 사실 미국 입장에는 방법이 없어. 지금 재정도 말이 그렇지 뭐 얼마나 더 재정을 저번에 감세 트윗 날 때 바로 취소하는 게 감세를 어떻게 해 지금 미국 재정 상황에서. 그리고 가계들도 뭐 최근에 뭐 지표가 나쁘진 않지만 뭐 가계 의존하는 부채 의존도 한계 있는 것 같고 결국은 트럼프 말대로 뭐 수출도 하고 공장도 현지화 시키고 그렇죠. 뭐 이런 수출이 좀 돼야죠. 그런데 결국 중국과의 어느 정도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 그래서 내년 8월까지 뭐 최근 이코노미스트가 말하는 것처럼 새로운 프라자 합의의 가능성은 분명히 아직 남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어쩌면 최근에도 보면 이렇게 이런 이슈가 나와도 그러니까 오늘도 막 난리 날 것처럼 이러지만 내가 그래서 어떤 느낌을 받냐면 그냥 지혜를 트럼프의 말도 이제 좀 알아서 막 그냥 함부로 해도 안 먹혀 잘 지금 이제는 이런 상황까지 와서 좀 그래요. 최근에 이제 그렇게 본다면은 특히 이제 우리인데 이러다가도 코스피로 들어가면 참 답답한 게 활력이 너무 없고 뭐 누가 일단 이익이 계속 빠지니까요. 그렇지 수급 주체도 없고 수급도 없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그나마 외국인 수급이 좀 나아지는 부분이 약간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주가가 싸지고 이러니까 좀 들어오기는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MSCI 이슈가 있음에도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너무 시장에 대해서 지나친 비관도 좀 경계. 일부에서는 뭐 이제 대공황이 오는 거 아니냐 자꾸 1930년대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 가능성은 없다 보니까 봅시다. 그리고 경제 지표 들어갑시다. 15페이지부터. 미국은 아까 잠깐 얘기 어때요? 미국도 확실히 느려지죠. 경제 지표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에 자료가 좀 바뀌었어요. 이 파란색으로 제목이 돼 있는 거는 발표될 거고요. 이번 주에. 까만색으로 제목이 돼 있는 건 발표된 거예요. 그 자꾸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바꿨고요. 제조업 PMI 50포인트 하회했습니다. 위축되는 걸로 구간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2015년 중반 이후에 처음이네. 4, 5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뭐 미국이 확실히 안 좋아지는. 안 좋아진 거죠. 경기 선행 지수, 소비자 기대 지수, 주택 가격 지수 보면은 이 제조업까지 합쳐서 생각해 보시면 뭐냐면요. 완전히 침체로 가는 거는 버틸 수 있는 체력은 분명히 있는데 여기서 더 성장하기에는 뭔가 모멘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질질질질 흘러내려가는. 미국마저 이른다 하기 전에 정말 안 좋아 보이는 거고. 그렇죠. 그죠? 그래서 미국마저. 큰 변곡점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게 갈등으로 나오는 거죠. 중국하고의 갈등이라든지. 어떻게든 성장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소위 말하는 총대를 매는 레버리지 역할을 중국이 해줘라 이거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아직 지지부진하게 가고 있는 상황이. 유럽은 영빵인 거. 유럽은 오히려 프랑스가 좋고요. 그래? 네, 프랑스가 이 오른쪽 밑에 보시면 주요국 제조업 PMI 보시면 프랑스는 이제 52로 독일이 올라왔어요. 문제죠. 독일이 혼자 안 좋아요.
이 왜 이렇게 안 좋지? 균형 재정 하자고거든요. 이번에 우리나라도 뭐 DLS 터졌지만 독일 경제가 이렇게 안 좋으니 독일 수출이 안 되니까요. 이탈리아하고 프랑스를 너무 눌렀어요. 독일이. 걔네들이 눌러지면은 독일 걸 원래 사주던 애들이라는 걸 생각을 제대로 못한 거죠. 과거의 시계에서 벗어나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년 와서 완전히 유럽 내에서 독일 혼자 완전히 산으로 가는 느낌이어서 지금. 그래서 독일이 21일에 보시면은 걔네들이 이제 30년물도 마이너스 국채로 발행이 됐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독일도 이제는 국채 발행하면서 확대 재정으로 들어간다라는. 적자 재정 가는 거죠. 네, 적자 재정 들어가. 독일이 디플레 상황을 맞닥뜨렸기 때문에 디플레가 인플레보다 더 안 좋다라는 걸 인식하기 시작하는 게 사실 유럽은 변화 시초죠. 독일이 적자 재정으로 가면은 이탈리아나 프랑스 그치. 같은 나라들을 그렇게 딴지는 안 세게 걸게 딴지를 못 걸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바이마르 공화국 이후에 유럽 하면은 하이퍼 인플레의 어떤 충격이 있었던 대표적인 곳인데 드디어 독일 중앙은행도 선회한 거거든. 이게 결국은 선회했는데 너무 늦게 선회한 거 아니냐는 거지. 지금 조금씩 너무 말도 좀 바꾸고.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죠. 그렇죠. 조금은 바뀌었다라는 자체가 우리나라도 좀 강하게 가지 그러면. 예, 중국은 확실히 완화 쪽이에요. 그 금융 상황 지수 보시면은 그 최진영 연구원 발표했던 그 대출 정책 변화하면서 완화 쪽으로 다시 꺾는 모습 나왔고요. 경제 성장률 전망이 7월 수치로 예상치로 보시면은 빠졌어요. 그러면서 중국에서도 약간 위기감 느끼면서 바꿨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한국은 이 소비자 심리 지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소득 올라갔다는 건 그 해석은 조금 말도 안 되는 해석인 것 이번에 같아요. 뭐 내가 요새 하여튼 여러 가지로 페이스북에다 해서 욕도 먹고 하는데 이번에 통계청 고용 발표는 상당히 왜곡이야. 그런 식으로 발표하는 건 난 동의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왜곡이죠. 아니 근데 발표한 내용만 봐도요. 그게 왜곡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좋은 게 아니거든요. 왜 좋다고 얘기를 하는지 좋다고 모르겠어요.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이해는 짜증나더라고. 그냥 안 좋은 걸 인정하면서부터 변화를 줘야 되는데 하여튼 그리고 정말 시급한 게 우리 데이터 잘 보여주는데 가계신용 증가율이 우리가 5%를 막으려고 했잖아요. 4.27이거든. 그러면 가계도 완전히 이제는 위축 우리 신중호 팀장 말해 완전 위축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이클이라는 게 그러니까 완전 그래 10% 넘었어 통제 5%까지만 잡아놓게 이게 안 돼요. 이게 이 신용 증가율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건 아무도 돌아가려면 돈을 빌리려는 자신감 이를테면 소비자 심리지수도 올라가야 되고 실업률도 완만하게 내려가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실업률은 다른 나라하고 사실 다이버던스 되고 있거든요. 다른 나라는 다 내려오는데 다 올라가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귀찮아서 두 개 같이는 안 그렸는데 왼쪽에 가계신용 증가율이 2017년 2월을 고점으로 해서 내려가잖아요. 급락을 하기 시작하는데 오른쪽에 소비자 심리지수가 2017년 7월부터 한 반년 정도 후행하면서 급락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는 이걸로 보시면 딱 그냥 내가 이제 그거라고 답답한 거는 뭐 지금 어떻게든지 대출 규제 같은 것도 좀 완화해주고 지금 그 문제가 아니라 이러다가는 이게 디맨드가 없는 거 아니야, 디맨드가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불황이에요. 내가 제일 불안한 건 뉴스 잘 안 맞죠. 나는 섹터 담당자들이나 그러면 제일 두려운 게 최근에 드디어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기 시작했어. 그럼 일자리를 줄이기 시작했어. 내가 이거 진짜 이거 사람들 잘 모르는데 몇 년 만에 보는 건데 LG 디스플레이, CJ 그룹 사람 줄여버리더라고.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건데 만약 지금 그나마 있던 일자리도 줄이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이게 사실 나는 우리가 주말에 이제 신중호 팀장에 했잖아. 내가 불황 터널이라고 가져왔는데 이거 불황 탈출. 예, 불황 탈출 이거 박상준 잘 썼던데요? 잘 썼어. 내가 지금 딱 읽기 좋아요. 근데 내가 뭘 보여서 일본이 어떻게 넘어갔냐? 그러면 혹독한 불황을 겪으면서 자꾸 무슨 환율 때문이다 뭐다 온갖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기업이죠. 기업이 거기서 어떻게 이제 기술 혁신하고 하면서 사실 지금 일본이 불황이 어떻게 되냐 아니냐 중요치 않아요. 일본은 완전 고용이니까. 내가 말하고 있는 불황을 탈출하고 뭐고 그걸 자꾸 복잡하게 매크로 디플 일자리가 정말 이제 너무 넘쳐나는 상황에 왔고. 그러니까 단순히 보면 자꾸 뭐 실업률 계산 방식, 뭐 경제 활동 이거 말고 그냥 매해마다 늘어나는 일자리 개수가 많아지는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이 책을 읽다가 한번 강추드린 거 제가 저게 뭐 일자리 탈출? 제가 박상준 교수님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그러니까 잘 안 되는 정책이나 잘 안 되는 환경일수록 어떤 조건식을 앞에 많이 걸어요.
뭐 3만 불 중에 몇 명 인구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걸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분명히 생각만큼 안 된다는 소리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좀 약간 안 좋은 시그널이 많이 나오는 거는 일자리가 줄어든다라는 거는 사회 전체적으로 레버리지가 더 축소될 수 있는 부분이고 생산성이 안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생산성은 GDP 그로스고 그렇게 보면 지금도 안 좋은 상황인데 앞으로도 그로스가 더 꺾일 수도 있다라는 걸 내포하는 거라서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이 모든 걸 출발이 그 2001년에 고이즈민 총리가 일본 네. 국회에서 그 당시 그해에 어쩌면 유행어로 선정됐다는데 두려워 말고 겁먹지 말고 사라지지 말자 하면서 구조개혁을 하는데 가만 내용을 봤더니 막 임금 올리고 이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종신고용 같은 데 의문을 갖고 기업들이 어떻게 하는지 움직이게끔 살아남으려고 한 거죠.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만 보면서 야 나도 그냥 어렴풋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뭐 여러 가지로 뭐 아베가 3가지 화살을 던져서 이것도 물론이지만 일본이 지금 최장기 호황이잖아. 어떻게 했던 간에 그 출발은 어떻게 본다면 일본이 불황을 겪으면서 자기 스스로 여러 가지 그 구조를 바꾸고 혁신을 가져오고 효율을 가져오고 난 그래서 어쩌면 아베는 지금 그 과실을 먹으면서 그렇죠. 그 경제를 바탕으로 자신의 신념이었던 평화헌법 개정, 소위 보통국가로 가겠다. 그거 하는 건데 이게 이미 2000년부터 고이즈미 때부터 시작됐던 일본의 어떤 혁신 사이클이 지금 20년을 간 거야. 20년 그쵸. 지금. 그럼 우리도 지금부터 그걸 가야 되는데 출발은 어쩌면 이러한 좀 답답한 것부터 풀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변화가 없어서 안타깝죠. 그래서 정책적인 변환이라는 게 단순히 돈을 쓰고 이런 것도 있지만 아주 편하게 얘기하면 감세안 나오고 법인세 내려주고 신용 쓸 수 있게끔 나와가지고 투자할 수 있게끔 세제를 고쳐주고 이래야 되는 건데 그 사실 그러한 반복론은 알고는 있지만 시행을 못하고 있다는 자체가 우려스러운 거죠. 사실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금에 대해서는 절세를 100% 해주는 건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긴 한데 세금 가면은. 그러니까 시장에서 얘기하는 부분들하고는 좀 다른 정책이다 근데 보니까. 제일 놀라웠던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런 말을 위험한 발상을 가끔 해요. 식사 자리에서 뭐냐면 이제 인구가 주니까 이제 좀 있으면 우리 중학생들이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쯤에 일자리가 생겨서 다 완전 거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 책에 나와. 왜냐면 일본도 인구가 주는 과정에 고용이 안 됐었어요. 맞아요. 왜냐면 기업이 고용을 안 해서 일자리를 안 만들었으니까. 네, 정부에서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한단 말이야. 지금 이 사람이 필요 없어지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게 엄청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새로운 기업이 생겨서 그럼 그런 소위 무인 계산대를 만드는 기업이 또 발전해서 고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정말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완전히 생각을 잘못하는 거 있는 거죠. 인구가 줄어들면요. 완전히 생산성이 변화하지 않는 한은 인구가 줄어들면 수요도 같이 줄어드는데. 야, 너 웃지 말고 지금 생각보다 그 얘기를 많이 한다고. 지금 어차피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나이 든 사람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정부의 어떤 재정으로서 하고 가나면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일자리는 있는데 취업할 사람이 줄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일자리가 없어진다. 지금 그래서 굉장히 상황이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약간 정태적으로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굳이 어떤 차원을 갖고 얘기하면 최근에 가장 고민하던 주제였는데 일자리가 왜 이렇게 줄까? 일자리가 한국에서 지금. 근데 내가 전 주에 깜짝 놀랐던 게 LG 디스플레이, CJ 관련 기업들 이런 데들이 일자리를 줄이기 시작하더라고. 안 좋은 시그널이죠. 근데 내가 비슷한 사례가 또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지금 일반 코스피에 있는 기업 큰 기업들이고요. 공단 같은 데 있는 크지 않은 기업들 오래된 가업 이어서 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제 주변에 있을 거 아니에요. 제 친구네 집들. 그냥 뭐만 연구하고 있냐면 어떻게 하면 이 회사를 잘 폐업을 시켜서 땅을 공장 용지로 허가되어 있는 걸 할 거. 아니 지금 뭐냐면 아무도 사업을 안 하려고. 지금 1에서 5인짜리 사업장 2분위에서 1분위로 다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업 소득이 줄어드니까 그치. 1분위 계층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게 자영업이 망가진 거지. 1분위 계층 중에는 그래도 잘 버는 편이니까 1분위의 소득이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말한 거니까 자영업자가 몰락해서 1분위 소득자로 내려갔는데 그게 1분위가 는 게 아니라 자영업자의 몰락이라는 거지. 근데 여기서 자꾸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최근에
성장률 전망치가 지금 계속 계속 떨어지죠. 내려오는데 이거 우리가 농담처럼 내가 뭐 잘못 본 거죠. 연초에 노무라에서 1.8 얘기했을 때 이렇게까지 낮게 봐. 1.4까지 나왔더라고 지금. 네. 예. 저희는 2.0입니다. 뭔 의미가 있나 싶다. 의미는 없어요. 사실. 근데 그래서 금리는 낮게 유지될 것 같은데 네. 이 낮은 금리여도 이 돈을 빌려서 뭔가 생산적으로 돈을 쓰는 곳이 없다면 사실 자본주의에서 그거는 계속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쵸. 많은 사람들이 뭐 지금 뭐 정치인 뭐 누가 법무장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경제가 상당히 죽어가고 있죠. 밖에가 힘든데 안에서 좀 이렇게 단순하게 재정만 심플하게 써서도 될 것 같지도 않고 재정을 써도 순수 효과가 안 나오는 쪽에 많이 쓰니까. 사실 밖에서만 안에서만 문제도 아니라 바깥쪽도 그렇게 썩 잘한다는 느낌은 잘 안 들었어요. 뭔가 중국하고의 관계를 할 뭐 거면 그거는 근데 우리가 경제 뭐 개선에서 얘기할 들어가든가 뭐 이게 경제가 수요는 어쨌든 우리나라는 외부나 내부나 수요가 줄어든다라는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거를 고민해야 될 시점인 것 하여튼 같아요. 마지막에 청취자분들은 어떻게든 우리가 듣는 거는 주식시장 관련된 분들이 많으니까 내 생각은 그래. 각자 생각을 좀 말하면 일단 지쳐서 지금 다들 이제 막 정말 제목 그대로 센티는 최악인데 또 지표 상황으로 보면 뭐 이미 다 뭐 최악 수준이 아니라 봤을 때는. 그래서 주가가 그쵸. 최소한 이번 주를 놓고 봤을 때 여기서 추가 급락이 클 것 같지 않아 나는. 아침에도 사실 그래서 내가 자꾸 왜 그랬냐면 뭐 뭘 팔 건데 지금 다들 그냥 주식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여기서 약간 변동성 생기면은 뭐 집행하려는 의지도 좀 있을 것 같고 근데 문제는 그냥 그런 식의 시장이 반복된다는 게 이제 짜증나고 지쳐가는 거지 지금. 근데 왜냐하면 여기서 뭐 주가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잘 모르겠어서 하는 얘기긴 하지만 그러니까 많이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그 올라갔을 때 그럼 올라간다라는 거에 대한 기대심이라는 게 뭐 단순히 싸다라는 게 아니라 싸다고 느껴지는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사실은 어닝이 돌아서거나 아니면 뭐 전체적으로 기업들이 아예 환골 탈퇴해서 그렇지.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 그게 지금 보이진 그러니까 싼 거는 맞는데 여기서 샀을 때 기대 이익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반등의 탄력도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제일 그런 문제가 게- 이런 거죠. 사실 답은 저번에 신중원 팀장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결국 우리나라의 총자산 회전율이 그렇죠. 떨어지고 있다는 거, 액티비티가 떨어지고 있다 네. 보니 기업들이 과거엔 이랬죠. 주가가 밀려가지고 시총이 갖고 있는 현금 플러스 부동산보다 낮다면 주식을 사야 됐었어. 그렇죠. 왜냐면 그걸 분명히 현금을 돌려서라도 뭔가 회사가 그쵸. 돈을 벌 거니까.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면 그러면 그냥 그러다가 저 유유자산이 된 거야. 그 자산의 가치에 맞아요. 대해서 예, 예. 저 자산을 오히려 자산을 갖다가 없애버리고 그쵸. 뭐 자사주 소각하거나 이러거나 아니면 그 자산을 갖고 기업을 하나 다른 사업을 벌려가지고 말년된 밸류에이션을 지르거나 그렇죠. 뭐 이런 거가라도 나와줘야 주가가 움직일 수 있으니 답답한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질질질질 올라가는 상황이지 않겠냐. 그게 아주 고민스러워.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9월 추석 이후에 이제 연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추석이 있다는 것도 상당히 부담이에요. 그렇죠. 9월 이렇게 경기 예측하기 어려운 이게-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를 모르겠는 시점도 되게 오랜만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이 위로 튀어 올라갔는데 적절한 가격이구나라고 느껴지는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내가 아주 뭐 솔직히 말하면 내가 여러 가지 그래도 여의도 생활하면서 그 우리가 이제 신종호 팀장이나 최영이나 변하지 않았던 게 전년도에 플러스한 자산이 적으면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좋았거든. 그건 맞아요. 올해 좋을 줄 알았어. 그게 근데 나한테 그러니까 가장 컸어.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게 와. 딱 다르게 가는 근데 왜 거예요. 다르게 갔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게 가장 뭔가 우리 고유의 문제도 지금 문제가 맞아요. 된 거야. 우리 고유 내부의 문제, 외부의 문제만으로 우리가 올라갔었어야 되는 거고 네. 올라갔다 지금 빠지면 별로 충격이 적었을 거야. 근데 지금 그렇죠. 오르지도 못했다가 또 글로벌한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대로 또 이거 갖다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데이터는 ROE가 8%도 안 된다는 얘기야 지금. 그렇죠. 내가 봤을 때 ROE가 8%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기업들이 ROE가 떨어지니 주식의 매력은 없는 거지. 그러면 싸도 아까 말했던 게 그러면 뭔가 우리가 말한 거는 액티비티 올리는 방법이 뭘까? 나는 출발이 그럴 것 같아요. 그냥 결국은 나는 그래서 아까 가계 신용 떨어지게 되게 문제라 보는 거예요. 4.2라는 거는 이 정도 대피가 나왔으면 정부에서도 야 이거 더 떨어지면 문제되겠다 인식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제 대출 못하게 해서 부동산은 잡힌 거야. 안 잡힌다니까. 부동산도 안 잡히고 가게는 가게대로 죽어가는 거지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어프로치 자체가 좀 달라서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프레임 안에서 내지는 그동안에 우리가 주류 쪽으로 생각했던 경제 정책 안에서의 행동이 아니라 뭔가 좀 다른 식의 어프로치다 내가 만약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가다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일자리까지 줄자라 그럼 가계 신용 증가율이 더 떨어질 거야. 그럼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럼 분명히 1% 초반이나 그 정도 가잖아. 그럼 가계 신용 돌리려고 수단을 쓸 거야. 근데 이미 늦을 수도 그때 있죠. 아니 그때 쓴다니까. 그럼 대책이 뭔지 알아요? 그때 가서 부동산 푼다. 내가 봤을 때는 그 바보 같은 짓 좀 하지 말자는 거지. 그때 가서 하면 부동산만 괜히 또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되고 지금부터 좀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왜 그때까지 머뭇거리는 줄 모르겠어. 지금 이미 4.2면 내가 이거 뭐냐면 5% 깨지면 순식간에 약화될 거라고 얘기해도 사람들 안 믿었는데 왜냐면 내 주위를 봐. 누가 지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뭘 할 사람이 있겠냐고 지금.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안과 밖에 문제가 겹쳐 일어나는 문제인데 그래서 주가가 이 모양인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리고 뭐 이런 거죠. 제가 이제 또 하나 걱정은 채권이 계속 가만 이 생각하는 거지. 야 이럴 줄 알았어 그냥 채권만 할 걸. 네. 이게 또 마음에 너무 커. 왜? 채권은 주식 지옥 채권 천국이야. 채권 천국. 그러니까 채권을 갖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펀드도 채권 70% 있던 펀드들은 해피해. 근데 채권이 여기서 다 보니까 다들 속으로 우리나라도 마이너스 보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 생각을 했다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 아 그래? 만약에 1%가 깨졌을 때 전에 같으면 말도 안 돼 이래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이머징 국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무슨 독일이야 미국이야 지금. 근데 사람들 생각에 야 우리도 마이너스를 볼 수 있다 이 생각을 하니까 더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집행기관들도 야 이거 뭐 대체 없어? 뭐 없어? 확정. 그럼 아무도 모험 자본에 투자를 안 하는. 그 정부에서 모험 자본에 돈을 내. 바이오에서 한번 작살 났잖아. 그런 식으로 정부가 돈 풀어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건 또 확인한 거야 이번에도. 그러니까 이게 더 늦기 전에 빨리 좀 시장 얘기도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정말 이대로 가다가는 참 머리 아플 것 같아서 혼자서 또 흥분했는데 장은 그래서 막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저희는. 네, 답답하다.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냥 재미없는 정도. 그래서 신동엽 팀장이 마무리 해줘야지. 저는 근데 시장이 많이 빠졌지만 많이 빠졌다고 판단이 안 들어서 그러니까 싸 보이지가 않은 거는 맞아요. 그래서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반등을 타진하긴 하겠지만 내부적인 조건, 이를테면 정책이나 기업들의 변화나 일자리까지 이제 창출되지 않는 상황이 되면 시장의 변동성은 뭐 아마 또 연말로도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나도 일자리수 보려고 우리나라. 일자리 자체가 늘어야 돼. 그냥 민간 일자리수. 그게 안 늘면 정말 머리 아파질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이런 어떤 정체적인 스탠스가 변화되더라도 한국이 그 올라가는 폭을 오롯이 따라가지 못하는 시장이 좀 돼버리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도 저는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약간 그나마 다행은 정부가 약간 적자재정 쪽으로 가는 느낌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좀 전향적이지가 않다라는 거. 그치. 좀 예, 그런 부분들이 저는 아직 지금 미적미적 시장을 거리는 그냥 지금 시장을 그냥. 그렇게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역시 늘공도 참 수동적이다. 네. 어공이 그렇다 사고를 쳐도 늘공이 좀 적절히 나온 늘공은 없는 것 같아. 일단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 마무리 짓도록 하죠. 네. 예. 이리 오너라. 이리 오.